자, 도배업자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논의되는 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처음 공부하실 때만 요런 게 논의가 됐었구나 라고 해서 제가 판례 설명할 때 좀 시간이 걸리지, 거기에서 이제 핵심이 됐던 것들만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전세금의 지급 문제라든지 점유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게 논의가 됐다? 물권 법정주의. 물권 법정주의는 나중에 여러분 딱 입에서 어떤 게 튀어나오면 되냐면 종류강제, 내용강제. 종류강제, 내용강제. 근데 법 조문회가 전부 다 전세권의 내용, 저당권의 내용, 지상권의 내용 이렇게 적어져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예전 판례들이니까 지금은 이미 법원에서 다 해석을 해버렸으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따지는 겁니다. 따지는 거. 아까 지상권에서도 뭐 지상물이 멸실됐다, 지상권 소멸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이야기 안 하죠. 이미 법원이 다 판단을 해버렸으니까. 근데 그때 그런 사건들이 생기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물권 법정주의, 내용 강제. 법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소유하는 건물이 없다 라고 주장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게 모두 다 물권 법정주의의 내용 강제와 관련이 되어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권에서 점유권이라는 물권만 제외하고 모든 물권의 출발은 제목이 뭐라고 적어져 있다? 내용. 이런 식으로 적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판례들은 간단합니다. 간단한 판례. 그러나 중요한 판례들이죠. 근데 간단한 것들 두 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소유의 부동산에 이제 을이 전세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설정 행위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취득을 하겠죠. 그런데 전세금의 지급이 요소니까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뭐도 있어야 됩니까? 전세금의 지급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을은 갑한테 전세금을 지급을 했겠죠. 자, 그런데 갑이라는 애는요, 요거 자기 부동산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나요? 당연히 팔 수 있죠. 처분 권능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매매를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병합으로 이렇게 등기를 갖췄다라는 겁니다. 전세권자는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물권이니까. 이 물건의 사용가치를 직접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안 쫓겨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의 존속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전세금 반환 받아야 되겠죠. 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얘가 지금 이 물건을 직접 지배를 하고 있었죠. 직접 지배를 하고 있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갑이라는 어떻게 되느냐? 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설정자의 지위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누가 떠안는 거냐면 병이. 그래서 누가 전세금을 반환한다? 예, 병.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목적물 양도 사례입니다. 목적물, 전세 목적물 양도 사례. 전세 목적물 양도 사례. 그래서 결국 양도인하고 양수인 중에서 누가 부담한다? 전세금 반환 채무는 양수인. 네 글자로 누가 부담한다? 신소유자. 다섯 글자로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예전 시험까지 다 하면. 그만큼 중요한 판례니까 시험에 내야 되겠는데 단어 자체는 조금씩 바꿔야 되겠으니까 이제 네 글자로 신소유자가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바꿔야 되니까 현재 소유자. 여기서 끝났느냐? 아닙니다. 자, 이번 여섯 글자로. 누구요? 현재의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 그래서 하실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예전 시험까지 합하면 이 단어들을 다 사용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 단어들을.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해 두시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것까지 해결이 되는 거냐면 갑소유에 이렇게 하면 이건 주택입니다.
주택. 요거를 을이 임대차를 하였다. 그러면 을은 이제 임차인이 되겠고, 임차권을 가지고 있고, 임차인은 주인 바뀌면 원칙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쫓겨나죠? 이게 물권하고 채권의 차이. 사람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안 쫓겨난다? 파워업 되려면 등기. 그런데 주택의 임대차는요, 임차인이 등기를 안 해도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주를 갖췄는데 요 갑이 요 주택을 병한테 양도를 하였다. 그러면 이때 보증금 지급한 게 있으면 누구한테 반환받는다? 똑같으니까 병한테 반환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권이니까 그 부담을 얘가 그대로 승계하면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을은 지금 여기 갑이라는 사람한테 채권인 임차권을 가지고 있고 대항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아예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법 조문에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니까 얘는 빠져나간다라는 거. 물론 이제 여기에는 또 중요한 예외가 있지만 지금 여기는 기본만 여기 똑같이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전세권 마지막 판례, 건물 일부 전세권 사례. 건물 일부의 전세권 설정하는 거 가능합니까? 일단 가능하죠. 용익물권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소유에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일부 1층에 대해서만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조문을 읽어봤지만 이제 전세금은 당연히 지급됐겠죠. 요소니까. 물론 아까 봤던 것처럼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가름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갑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를 한다. 그 말은 존속기간 다 지금 끝났다는 거죠. 자, 나 나갈 테니까 이렇게 하는데 전세금 반환이 지체가 되었다.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제 담보물권적 권능이 인정이 되니까 경매 청구해가지고 우선 면제 받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다음 이 건물 전부 경매가 됐을 때 매각대금 전부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되셨나요? 문제가 됐던 게 판례 사안에서. 왜냐하면 아까 경매 청구권이 법에 적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법에 적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그대로 법 조문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 318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스스로 한번 보셔가지고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무엇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나요? 법에. 전세권의 무엇을? 목적물을. 여기 전세권의 목적물은 1, 2층 전부입니까? 1층입니까? 1층. 그러니까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전세 목적물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전세 목적물은 지금 1층입니다. 1층. 1층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지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 2층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조문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되셨나요? 그 다음 이 매각대금 전부에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303조에 적어져 있습니다. 용도의 조차 사용 수익할 수 있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전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되셨죠? 그러니까 그 조문을 읽으실 때에는 읽게 되고 접하게 될 때는 항상 이 사건을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뭐 지겨울 정도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그러한 판례들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전세권에 해 두시고 나중에 나머지 뭐 존속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세권의 특별한 소멸 사유라든지 나머지들은 가볍게 지상권하고 비교하면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어려운 판례들이 있는데 그런 판례는 나중에 하면 되는 충분한 겁니다. 지금 요 세 개만 딱 알아두시고 아 전세권의 느낌하고 지상권하고 느낌하고는 다르구나. 그 다음에 한 가지만요. 자, 저기 306조만 읽어보고 전세권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지상권하고 거의 비슷하게 적어져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권리이지만 적어져 있고 또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이제 지상권에서는 안 나왔던 단어지만 전전세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다.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설정 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둘이 설정 계약하면서 설정자하고 지상권자하고 요거 양도하지 말도록 하자. 양도 금지 특약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이게 바로 지상권하고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죠. 아까 우리 봤던 거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는데 요거는 양도 금지 특약이 가능하다라는 거. 되겠죠?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 자체에서 이걸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순서를 보게 되면 지상권이 나왔고 지역권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에 전세권이 나오면서 돈 이야기도 나오고 그 목돈에 대해서는 강하게 담보물권적 권능을 인정을 해가지고 전세금의 반환을 보호를 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담보물권으로 넘어가는 거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질권은 이제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327페이지에 봐보시면은요 326페이지 다 읽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양가로 2번에 담보제도의 필요성이란 말이 나와 있고 1번에 채권자 평등의 원칙. 일반 채권자들은 평등하다고 그랬죠.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작은 동그라미 2번 담보제도. 그래서 채권의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구애받지 않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의한 보장 이상의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비책을 뭐라고 한다? 담보제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는데 인적담보는 보증인 같은 거 있죠, 여러분. 그걸 인적담보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 밑에 어떤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물적담보.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 다른 사람,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물상보증인이라고 되어 있고 물상보증인은 책임재산에 속하는 무슨 재산? 특정 재산. 채무자가 모든 재산 아닙니다. 물권이니까 저당권, 독특현 물건, 특정의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겁니다. 특정 재산으로부터 배타적으로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것, 우선적인 만족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을 하여 자신의 채권적 지위를 담보할 수가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 그 밑으로 놓으셔가지고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안 쓰는 말입니다. 뭐 요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공통적으로 있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담보물권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인 특질. 통유성, 공통적으로 유, 있는, 성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 단어 몰라가지고 시험 틀리느냐 그럴 일 없습니다. 시험 자체에 이 단어가 보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 제목만 봅니다. 부 뭐라고 됐나요? 부종성 제목만. 그 밑에 수반성 넘어가시면 불가분성 그 다음에 물상 대의성. 그래서 부수 불물 요게 담보물권의 네 가지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담보물권은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4 플러스 2 이 4가 뭡니까?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부수불물 공통적인 성질 부종성, 수완성, 불가분성, 물상, 대의성이라는 성질 요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의 핵심 권능 담보물권의 핵심 권능이 뭐였나요? 아까 전세권에서 나왔던 거 담보물권 하면 떠올라야 되는 단어 우선 변제권 어디서 우선 변제 받아간다? 경매 대금에서. 그래서 아까 경매 신청권, 경매 청구권 인정이 됐죠. 그래서 담보물권은 네 가지의 공통적인 성질과 두 가지의 핵심 권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되셨나요?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권.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성, 수반성, 이거는요, 또 같이 붙여가지고 그냥 부수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표현하기도 한다. 자, 그러면 갑이 을하고 담보물권의 대표주자는 저당권이니까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1억 원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계약서 몇 개 쓴다? 2개 쓰는 겁니다. 은행 가면. 금전소비대차. 금전소비대차로 적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나중에는 그냥 대출계약서 이렇게 하겠지만 금전소비대차 계약. 딱 이걸 체결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요 을이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 돈 빌려주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계약서를 쓰겠습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서. 그리고 설정 행위를 하고 을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이 저당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2개의 계약이 있는데 주된 계약, 총된 계약으로 나누면 뭐가 주된 계약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위에 적어져 있는 게. 위에 적어져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주된 행위, 주된 계약. 그 다음에 이게 총된 계약. 그래서 주된 계약에 의해서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려주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채권. 그런데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니까 피담보채권 이런 표현을 쓴다. 주된 계약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이라는 게 태어나게 되고 다음 설정 계약을 근거로 해서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투목과 똘마니로 나눠본다면, 주종을 나눠본다면 당연히 피담보 채권이 뭐가 되겠습니까? 주된 계약에서. 그래서 얘가 주, 두목, 왕. 얘가 똘마니. 그래서 부종성이라는 말은 얘는 똘마니 기질이다. 똘마니. 주인이 아니라 똘마니다. 부종이 뭡니까? 딱 붙어서 종, 쫄쫄쫄쫄 따라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종성이라는 것은요. 똘마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 저당권의 성립, 존속, 소멸은요. 피담보 채권은 성립, 존속, 소멸에 의존하는 겁니다. 의존한다. 되셨나요? 그러므로 만약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다 갚았다. 변제를 해버렸다. 이 채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멸. 채권이 소멸하면 어떻게 된다? 저당권도 소멸한다.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왕이 죽었다. 그러면 거기 호위무사도 그냥 다 같이 묻어버리는 겁니다. 얘도 죽어버린다. 이게 부종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반성. 좀 이따 조문은 확인하겠습니다. 수반성. 일단 수반성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따 조문은 보기로 하고, 자 여기서 호위무사가 왕 지켜야 되는데요. 왕 지켜야 되는데 혼자 연애하러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수반성이라는 것은 분리처분이 금지된다는 겁니다.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해가지고 요것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거를 부종성, 수반성, 분리처분 금지, 저당권의 처분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69조 봐보시면 조문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제목이 뭡니까? 369조 제목이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저당권도 소멸한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해할 거. 지금 여기에 등기부를 떼보면 을명의로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원본 1억 해가지고 이렇게 저당권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이 요 피담보 채권을 변제를 하였다. 가령 변제를 하였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을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해야 소멸하겠는가?
말소등기를 해야 없어지는가? 아니죠. 당연히 소멸하는 겁니다. 당연히 소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369조에 의해서 물권 변동 중에서 소멸이 일어나는 겁니다. 소멸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말소등기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필요치 않다. 그러면 달리 생각을 해보면 갑이 을한테 변제를 하게 되면 변제하는 순간에 이 등기는 무효등기가 된다. 변제 딱 하는 순간에 무효등기가 된다? 무효등기니까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변제하는 순간에 이 저당권은 소멸하죠. 저당권은 소멸하는데 등기부 떼보면 을이 저당권자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변제하는 순간에 어떻다? 이거는 무효등기가 되는 겁니다. 무효등기가 된다. 자, 그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고 361조 이게 수반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당권의 처분 제한. 다른 말로 하면 분리처분 금지. 그대로 적어져 있습니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 그 담보한 채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피담보 채권.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로 하지 못한다. 이거를 수반성이라고 한다. 수반성이라고 한다. 네. 물론 수반성은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책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 그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불가분성. 자, 불가분성. 이 단어 나오면 떠올라야 되는 단어. 전부. 지금 우리가 이제 요거 담보물권 총서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뭘 설명할 거냐면 유치권을 설명할 겁니다. 그때 자세한 내용을 하도록 하고 유치권은 어떤 거냐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시계 수리를 맡겼습니다. 시계 수리를 맡겼다. 제가 여러분한테 시계 수리를 맡겼다. 자, 수리를 다 했습니다. 수리를 다 했는데 제가 만약에 수리대금을 안 주면서 시계 달라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뭘 행사할 수가 있느냐? 돈을 안 줄 바에는 내 배를 갈라라. 배째라. 라고 할 수 있는 단순 무시한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가령 희망사항인데 1000만원짜리 시계를 사다가 여러분한테 수리를 맡겼고 수리비는 50만원이 나왔다. 너무 비싸네요. 그냥 50만원짜리 시계를 찾고요. 아니요. 그래도 비싼 시계 사야죠. 크리스마스. 자, 1000만원짜리 시계 맡겼고 수리비가 이제 50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수리비 안 주면 수리 받을 때까지 배째라면서 저한테 시계 안 줄 수 있죠. 안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이 안 돼가지고요. 수리비를 45만원밖에 못 줍니다. 여러분한테. 50만원 중에서 45만원. 그러면 시계 줄만 빼고 시계 그 알맹이는 제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불가분성. 그러면 조문에는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전부라는 단어가 나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유치권자니까 유치권자는 그 채권 50만원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시계,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50만원 다 받을 때까지 시계 전체에 대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유치권에 나와 있는 321조 조문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불가분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부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9회 시험의 유형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치권의 불가분성, 시험 나온 건 아니고 다른 파트에서 나왔는데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저당권에 준용된다. 올까 했을까? 올까 했을까? 준용이라는 말이 입법 기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규정이 없으면 저당권에 가가지고 뭐라고 적어야 되느냐? 저당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저당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문장 적어야 됩니다.
질권 가서 또 적어야 됩니다.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계속 적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입법기술 준용한다. 방금 담보물권의 공통적인 성질, 그 중에 대표 주자가 지금 저당권입니다. 제가 설명은 불가분성 유치권에서 했지만 조문에 유치권이 나와 있으니까 저당권에도 인정된다? 인정된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에 준용된다 하면은 오, 이렇게 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면 우리 지난번에 물권적 청구권에서 그 소유물 반환 청구권, 그게 가장 핵심이니까 조문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죠.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도 준용된다. 그게 이제 우리 기출입니다. 29회. 올까 X일까?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가 없는데 지역권에는요.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됩니다. 반환 청구권. 왜냐하면 아까 생각해 보십시오. 용수지역권. 여기서 물만 끌어다 쓰는 겁니다. 지역권자가 가서 여기 점유합니까? 아예 점유하지 않죠. 아까 조망지역권. 아예 승역지 자체를 점유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통행지역권이라고 해봐야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지 지상권자나 전세권자처럼 그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점유를 나한테 반환해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왔던 지문은 지역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시험에 나왔는데 29회 때에는 그 의미를 아는지 소유물 반환 청구권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안 된다? 준용될 수가 없다. 준용될 수가 없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기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준용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당연히 저당권에도 인정이 되겠죠. 저당권 인정이 된다. 물론 조문을 보게 되면 준용한다라는 규정 형식으로 적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남았나요? 물상, 대의성, 부수, 불물, 물상, 대의성. 그런데 어차피 얘들은 좀 간단하기 때문에 조문 그대로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럼 유치권에는 판례사안이 하나가 있고, 그거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고, 그런데 저당권에 이제 물상, 대의와 관련된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다. 전세권에도 물상, 대의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전세권에 여기 6대 판례 중에서 지금 빠져 있는 판례들이 그런 판례들입니다. 그건 지금 신경 쓰지 말고 물상, 대의성의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갑이란 애가 건물 하나를 소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을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지문, 물론 기출입니다. 기출. 자, 을의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은 화재 소실로 인해서 소멸한다. 뭡니까 있습니까? 일단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아니, 저당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여러분? 저당권이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담보 물권 아닙니까? 담보 물권. 갑자기요. 머리가 좀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담보 물권. 물권은 자, 물건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건이 멸실됐습니다. 물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권의 공통적인 소멸 사유가 뭐냐면 목적물의 멸실. 지금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됐습니다. 저당권은 소멸한다? 소멸한다. 물권이니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겠습니까? 여러분, 을이 지금 갑한테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1억 원을 빌려줬다. 그래서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집에서 물권을 가지고 있고, 이 목적물이 없어지면 저당권이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 변제를 안 받았는데 그 1억 원이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1억 원은 그대로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건이 벌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불행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갑은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을은 저당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채권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을은요, 결국에는 일반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일반 채권자. 담보물은 없어졌으니까. 일반 채권자. 그럼 이제 1억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을은.
판결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A의 다른 재산, 뭐 자동차라든지 다른 토지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 참여해가지고 경매 붙이고 평등하게 배당을 받아간다라는 겁니다. 불행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갑이요 A라는 보험회사에 화재보험을 가입한 게 있다. 그러게 되면 이제 이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었으니까 갇혀 딱 이제 뭐 그러면 갑은 A한테 뭘 청구할 수 있나요? 화재보험금 받을 수 있죠. 화재보험금 청구권. 자, 그 전에는 둘 다 불행한 일인데 갑은 어쨌든 건물은 날아갔지만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생겼죠. 그런데도 을은 그냥 일반 채권자로 남아 있어야 된다? 아니죠. 이야기 이해되셨나요? 일반 채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얘가 받을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 화재보험금 청구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을은 이 물건의 교환 가치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랬을 때 이 교환 가치가 이제 구체화돼 가지고 가치 변형물이 생겼다. 가치 대표물이 생겼다. 가치 변형물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은요. 여기 가서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 위에 가가지고 물상 대신 위치를 하게 된다. 여기에 가치 변형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화재보험금 청구권 요거에서 우선 변제를 받아가는 거. 이 성질을 뭐라고 한다? 물상 대의성이라고 한다. 물상 대의성이라고 한다.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화재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국가에서 이 토지를 수용을 해버렸다. 수용을 해버리면 여기 소유권도 없어지고 역시 저당권도 없어집니다. 저당권도 없어진다. 그럴 때 국가가 날로 먹는 건 아니죠. 수용보상금 청구권이 있겠죠. 그러면 또 을은 그 가치 변형물에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은 물상대의 우선면제 받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물상대의라는 개념입니다. 물상대의라는 개념. 그런데 이제 물상대의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판례는 결국에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자, 우리 똑같이 그런데 갑이 병하고 자, 저당권 있는 상태에서도 부동산 팔 수 있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병에 대해서 매매대금 채권이 생깁니다.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요 교환가치가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럴 때 을이 이 매매대금에 대해서 물상대의할 수 있겠는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뭡니까, 여러분? 여기는 이 저당권이 소멸했고 가치 변형물에 가가지고 대신. 근데 여기는 저당권이 어떻습니까? 소멸했나요?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병이 그대로 지금 소유권 떠안은 겁니다. 저당권은 여전히 살아있다?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은 살아있네. 책에다 이렇게 적을 수는 없으니까 이걸 두 글자로 뭐 한다고 하냐? 추급한다고 합니다. 추급.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대로 뒤에서 쫓아간다. 그리고 나중에 변제를 못 받으면 을은 여전히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저당권이 있으니까 여전히 실행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추급. 살아있어서 여전히 실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매매대금 같은 데는 물상대의할 수 있다 없다? 그 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국어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쭉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도 간단하게 그 개념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조문 한번 봐보시면 320조에 유치권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치권의 내용. 그래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320조에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아까 시계 수리비 받을 때까지 배째라라고 하면서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조문을 읽을 때에는요, 유가증권은 절대 안 읽습니다. 유가증권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 나올 수도 없고 나올 일도 없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조문이 상당히 깁니다. 이 항도 보시면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유치권의 요건은요, 점유와 관련된 요건이 있고 채권과 관련된 요건이 있습니다. 점유라는 단어가 2번 나오니까 점유라는 단어에다가 딱 네모를 치시고, 점유와 관련된 단어는 먼저 2항,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점유는 적법 점유해야 된다.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유한다는 거. 그 다음 위에다 또 점유에다 네모 치셨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야 한다. 제한 물건은 전부 다 타 물건입니다. 타 물건. 새로운 거 아니죠? 타인의 물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점유와 관련된 요건은 뭐냐면 불법행위로 인하지 않은 타인 물건의 점유가 됩니다. 다음 채권 요건은 뭐냐면 채권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네모를 쳐보시고 앞에 아무 채권이나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입니다. 다음 뒤에 채권이 뭐에 있어야 됩니까?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래서 각각 요건이 점유와 관련된 요건이 2가지. 1, 2. 그 다음에 채권과 관련된 요건이 앞뒤로 하나씩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과 관련된 요건은 점유하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이게 채권과 관련된 요건이다. 되셨나요? 일단 그 감을 파악을 해두시면 됩니다. 감을 파악을 해두시면 된다라는 거.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일단 이제 그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요. 그 부분 들어가기 전에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하고 을하고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요. 4월 1일 날 매매를 하고 다음에 6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행기. 자, 그런데 갑이 등기 서류는 안 주면서 을한테 대금 달라고 하면 을은 뭘 할 수가 있냐면 동시에 이행하자고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이게 공평하겠죠. 그래서 우리 조문에 뭐라고 했냐면 갑이 등기 서류 줄 때까지 을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행 거절 권능을 동시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36조를 보시면 방금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랑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등기서류 줄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되셨나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다시 이제 그거는 확인했으니까 갑, 을. 을이 이제 시계 수리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시계를 가지고 있고 요 시계의 수리를 맡겼다. 이 계약도 결국에는 도급 계약입니다. 도급 계약. 그러면 이제 시계가 다 완성이 됐으면 완성해서 갑한테 주는 게 이제 A의 임무죠. 채무죠. 자, 그런데 시계가 다 완성이 됐는데요. 갑이란 애가 수리비는 안 주면서 애한테 완성된 시계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방금 이 조문에 의해서 도급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쌍무 계약이다. 쌍무 계약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give and take. 둘 간의 채무가 대가 관계,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 어떤 관계? 받기 위해서 주는 관계. 괜히 주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소유권 넘겨주는 건 대금 받기 위해서, 얘가 대금 주는 것은 소유권 받기 위해서, 이처럼 받기 위해서 주는 관계.
쌍무계약의 특징이 대가관계에 있다는 거. 양채무가. 자, 그럼 여기서도 얘가 지금 수리해가지고 주는 이유는 뭡니까? 수리비 받으려고. 수리비 주는 이유는 시계 수리 받으려고. 쌍무계약입니까? 쌍무계약이죠. 그러니까 을은 뭐 할 수 있다? 얘가 수리대금을 제공할 때까지 시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뭘 행사할 수 있다? 동시행함명권은 기니까 앞으로 적을 때는 그냥 동의항 이렇게 적습니다. 그럼 동시행함명권 요걸 행사할 수 있다. 되셨나요? 네, 방금 그 점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이걸 가정을 해봅니다. 자, 만약 갑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G 시계였는데 그게 아니라 친구 A 시계입니다. 친구 시계. 그런데 평소 자기가 차고 싶었던 시계여가지고요, 빌려가지고 한 달만 차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수리를 맡겼다. 그러면 이 친구 시계니까 얘가 소유자죠. 나는 소유, 을이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소유, 너는 점유. 그게 뭡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 그러면 을은 A한테 시계를 줘야 할 것인가? 첫 번째, 동시행함명권 행사할 수 있나요? A한테 동시행함명권 행사할 수 있을까? 아까 뭐라고 되냐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누가 이행 제공을 할 때까지 상대방이 누굽니까? 지금 갑이죠. 갑이 이행 제공할 때까지 얘한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금 도급계약한 사람은 갑입니다. 갑. 수리비 줘야 되는 사람 갑이 채무자. 이 갑의 이 채무를 A가 인수하였다라든지 떠 안았다라든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아닌 얘한테는 동시행명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을은 A한테 시계를 줘야 된다는 말인가? 이것도 아니죠. 됐습니까? 동시행명권 행사를 못하니까 시계를 줘야 되느냐?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요 을한테 물권을 이제 물권. 그래서 물권적 인도 거절 권능을 준다라는 겁니다. 물권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세적 인도 거절. 대세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세적이란 말이 물권적이란 말이 모든 사람한테 행사할 수 있다. 모든 사람한테. 그러니까 동시행병권을 A한테는 행사할 수 없지만 뭘 한다? 물권적으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치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경우 보신 적 있나요? 건물 같은데 유치권 행사 중 플랜카드 걸려있는 거. 보신 적 없나요? 예. 그 경우는 지금 애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배째라. 대금 안 주면 누구한테도 나 이거 못 넘겨준다. 물권적 인도 거절 권능. 이걸 뭐라고 한다? 유치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을은 다시 갑이 지시계를 을한테 수리를 맡겼다. 그러면 둘 간의 도급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쌍무계약의 당사자로서 을은 뭐 할 수도 있다? 동시행명권 행사할 수도 있지만 또 모든 사람 속에는 갑도 들어가니까 뭐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도 인정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한다? 경합한다. 경합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 선택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을은 A한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뭐는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은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나는 소유, 너는 점유라는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을이란 애가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유치권이라는 권리도 점유할 권리가 있다? 점유할 권리가 인정된다? 있죠. 그러니까 반환을 안 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유치권의 출발입니다. 유치권의 출발. 되셨나요? 비교해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시험에 나왔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치권에는요, 아까 우리 담보물권이 4 플러스 2였죠. 4 플러스 2. 네 가지의 공통적인 성질과 두 개의 핵심 권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일반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거고, 모든 물권마다 다 공통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은 특정의 독립한 현존하는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라고 했지만, 지역권이라는 물권이 그 승역지를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한가요? 독점적으로? 아니죠.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서로들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에는 뭐가 없냐면요. 여기 아까 우리가 부수불물, 그 다음에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이라고 했죠. 유치권에 뭐가 없냐면 우물이 없습니다. 우물 되셨나요? 우선변제권과 뭐가 없다? 물상 대의성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처음 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뭐 애나 뭐 조카가 유치원을 가는데 유치원 그 물 앞에 바로 입구에 깊고 깊은 우물이 있으면 애를 보낸다 안 된다? 안 보내죠. 유치원에는 우물이 있으면 되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유치권에는 뭐가 없다? 우물이 없다.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자, 우물이 없으면 우물물도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치권에는 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우선변제권, 물상 대의성이고, 요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자, 물청,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거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뭘 줄였을까요? 물권적 청구권. 아까 지역권에는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유치권에는요, 아예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자체가 없습니다. 되셨나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자체가 없다. 그거 나중에 다 확인하게 되니까 우물물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변제권, 여러분 이거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변제권이 없으면 자동으로 논리 필연적으로 물상 대의성도 없나요? 우선변제권이 없으면 자동으로 당연히 물상 대의성도 없는가? 물상 대의성이 뭡니까? 가치 변형물의 저당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가치 변형물의 저당권을 행사한다는 말이 가치 변형물,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당연히 뭐도 인정 안 됩니까? 물상 대의성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유치권은요, 왜 우선 변제권이 없는가? 유치권은 그 물건의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유치권은 어떻게 해서 담보적 작용을 하는 거냐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공사들, 자, 건물 지어가지고, 건물 있는데, 이 건물에 지금 유치권 행사 중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계를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갑이란 애가 이 시계를 사용하나요, 못하나요? 사용을 못하죠. 지금 여기 건물에서 빨리 영업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니까 심리적인 압박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가 사용하려면 뭐야 되겠습니까? 돈 줘야 한다라는 거.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선변제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다시, 자, 원빈 아저씨가는 전당포에 가가지고요, 가령 시계를 맡기고 그 다음에 돈을 빌린다. 그러면 원빈 아저씨한테는 시계가 얼마짜리인지가 중요한가요? 원빈 아저씨 전당포. 은행에 가가지고요,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는다. 그 아파트가 얼마짜리인지가 저당권, 은행한테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다시 똑같은 말이네요. 전당포 원빈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리려고 한다. 그 시계가 얼마짜리인가는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다음부터는 순서를 바꿔서 물어봐야 될까요? 아니, 모든 학원에서요. 모든 학원에서 일단 이제 순서가 유치권, 질권, 저당권으로 나오니까 제가 지금 질권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들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그대로 저당권 이야기합니다. 방금 우리하고 똑같이. 아파트 얼마짜리인지 중요하다. 다시 와가지고 질권. 당연히 중요하죠.
그 담보가치, 교환가치 이게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100을 빌려줄 것인가 50만 원을 빌려줄 것인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계 수리업자 아저씨한테는요. 그 시계가 얼마짜린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되셨습니까? 1000만 원짜리 시계 수리했는데 건전지나 교체해가지고 5만 원 수리대금 받을 거 있다. 100만 원짜리 시계인데도 전면적인 수리를 했기 때문에 수리비가 지금 5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사실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게 더 큰 겁니까? 더 가치가 있는 겁니까? 50만 원이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물건의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 안 한다.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용 수익 못하게 해가지고 심리적인 압박을 줘서 변제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나 질권의 일반적인 담보물권하고는 기능이 완전 다른 겁니다. 교환 가치를 파악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우선 변제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자동으로 우물이 없다. 우물이 없다. 이렇게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셨다가 한두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